어머님, 제 남편 재산 좀 돌려주세요. 남편이 남긴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라도 갚아야 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처가에 김양식을 거들러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허망하게 가진 않았을 거라고 내 아들 죽여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을 달라고. 어휴, 진짜 낯짝도 두껍다. 얘 눈앞의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 비난과 분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언니? 형부가 저한테 빌려간 돈. 당장 갚으세요. 신우이의 차가운 말에 서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 눈물은 마를 새도 없이 그녀는 현실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죠. 남편의 빈자리보다 더 잔인한 건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피어오른 탐욕과 원망이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 해질녘이었어요. 박서윤 씨는 허름한 부엌에서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 깜빡이는 전등 아래 작고 투박한 손으로 된장찌개를 젓고 있었어요. 31살의 서윤은 파리한 얼굴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김을 바라보며 에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배고파요. 9살 난 딸 하은이가 부엌 문가에 서서 배를 통통 두드렸어요. 서유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아빠 오시면 같이 먹자. 하은이 옆에는 11살 오빠 지훈이가 책을 들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늘 말이 없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황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아이들은 후다닥 방으로 달려갔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 김진우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은 안 차렸나? 남편 김진우는 단뜩 신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남편 김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서유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며 밥상을 차렸죠.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도중 남편이 갑자기 된장찌개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냐? 서유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간이 좀 짜게 됐나 봐요. 제가 다시 매번 이런 식이야.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나 빌어먹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서유는 아이들을 슬쩍 쳐다보았어요. 지훈이와 하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깨작거리고 있었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답 안 해.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애구머니나 서윤의 팔을 세게 후려치는 거 아니겠어요. 서윤은 터져나오는 신음을 간신히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서윤은 어두운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서윤의 눈물 젖은 얼굴을 처연하게 비추었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결혼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질 때는 전화기를 서윤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했고 손찌검은 그야말로 일상다반사였죠. 서윤의 유일한 위안은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밤, 그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부터 깨웠죠. 한참을 속닥거리던 모자가 나오고 서윤이 겨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윤을 위아래로 획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아침을 차리냐 하여간 느려 터져가지고는 쯧쯧.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서윤의 마음을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었죠. 며칠 후 서윤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찾았습니다. 친정에서는 한창 김양식 일로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평소와 달리 당인 장모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그런 사위의 모습에 그저 안심했죠. 아이고, 우리 김서방밖에 없네, 바쁠 텐데? 이렇게 일손까지 도와주러 오고 서윤의 어머니가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하하. 서윤은 그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김양식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은 갑자기 감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열이 심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동네 의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 괜찮은 건가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겨보며 대답했습니다. 단순 감기 증세 같은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일단 푹 쉬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해남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고 증세가 위중해지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죠. 서유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잠시 맡겨두고 밤낮으로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어느 날 밤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해남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부랴부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급하게 이동했죠. 병명도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남편을 살리기 위해 홀로 동분서주애를 쓰고 있었어요. 광주 대학병원 중환자실. 남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밤, 남편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을 꿀꺽 삼키듯 가쁘게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에 곁에서 지켜보던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환자분,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의료진이 일제히 침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요.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의사는 짧은 명령을 쏟아내며 심장 압박을 시작했고 침대 위에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유리문 너머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광경을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처럼 입술을 달싹이며 남편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병실 안에 가닿지 못했죠. 그리고 이내 삐 모니터의 심박선이 일직선으로 변하는 순간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뚝 그치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그녀가 제대로 손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차갑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서윤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서윤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희 친정만 안 갔어도 안 죽었어. 그날 김 따는 일 시킨 거. 결국 그게 독이 된 거 아니냐고 이년아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곡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었죠. 내 아들 살려내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죄다. 죄야 엉엉 서윤은 그날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막막한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지훈이가 작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작은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로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서윤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통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낡은 통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서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말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잔액은 0원.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자신 몰래 돈을 인출해 어디엔가 흥청망청 써버린 흔적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윤이 아이들 학비 명목으로 소소하게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의 잔액도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우리 애들 학비로 쓰려고. 내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서윤의 목소리가 절망감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누이 2명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훈이와 하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기에 서윤은 혼자서 그들을 맞이해야 했죠. 시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언니, 저희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어요. 큰 시누이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시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오빠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어요. 현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이나요? 장례식도 다 끝났으니 이제 슬슬 갚으셔야죠. 작은 시누이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긴데요. 당연히 모르겠죠. 오빠가 새언니 몰래 빌린 거니까 마드루바. 큰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도 생활이 빠듯해요. 오빠가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으니 새언니가 책임지고 갚으셔야죠. 서윤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이제 시누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빚까지 독촉하고 있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일단 알아보고. 서윤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뭐요? 지금 우리가 오빠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기가 막혀서 시누이들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오빠 재산 정리되면 저희 돈부터 갚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들은 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남편이 죽자마자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다니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동네 주민들까지 하나둘 찾아와 남편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이었죠. 1명, 2명. 매일같이 누군가가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진호 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3달 전이었나. 이자까지 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빚바랜 차용증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진우 씨가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네요. 어쩌실 거예요?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도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알아보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부엌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고 서유는 이제 혼자서 2 아이를 키우며 그 빚까지 전부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채무자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빌려준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빚더미 앞에서 서유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지훈이가 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도와드릴게요. 서유는 아들의 작지만 듬직한 어깨를 끌어안으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지훈이. 다음 날 시동생 김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시동생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비교적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민주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차량이랑 남은 재산 정리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서유는 복잡한 서류들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에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서윤에게 시동생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처럼 큰 위안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형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승용차를 팔고
형이 가입해둔 작은 보험금도 겨우 받아냈죠. 그렇게 박박 긁어모은 돈은 약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서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1,000만 원은 온데간데 없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서윤은 당장의 생활비와 이웃 사람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시동생에게 남편의 재산을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서윤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형님이 누나들한테 돈 빌린 게 있다고 하셔서 정리한 돈 전부 어머님께 드렸는데요. 시동생의 말에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께 전부 드렸다니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쑥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민준이가 정리한 돈. 내가 가져갔다 진우가 동생들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확인해서 처리해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압적이었습니다. 서유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웃들 빚부터 좀 갚으려고 했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갚을 문제고 시누이들 돈은 빚도 아니더냐.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진우가 번 돈인데 왜 내가 못 가져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 서유는 그렇게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마저 속절없이 빼앗기고만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댁 식구들로부터 배제되었죠. 모든 것이 서윤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 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했죠. 아이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더욱더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서윤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렇게 된 이상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일자리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만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우리가 전세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차라리 읍내 쪽으로 나가서 애들 학교도 옮기고 너도 거기서 새로 일자리를 찾아보렴.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닷가 총구석보다는 그래도 읍내가 좀 더 나을 게다. 서유는 북받치는 눈물을 냈어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읍내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보금자리였. 시댁의 지긋지긋한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 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온 동네를 이잡듯이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변변한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시네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현실이 새삼스레 부끄럽게 느껴졌죠. 하루 종일 발품을 판 끝에 마침내 읍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 겨우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고된 일과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서윤은 기꺼이 모든 것을 감내했죠. 손이 작고 야무져서 그런지 아주머니가 세밀한 부품 조립을 참 잘하시네요. 공장 작업반장이 서윤의 작업을 지켜보며 칭찬했습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첫 월급날, 서윤은 손에 물집이 가득 잡힌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작고 뾰족한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하은아 서윤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맛있는 통닭 시켜 먹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지며 반짝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었죠. 그날 저녁,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통닭을 나눠 먹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조심스레 품었습니다. 매일 밤
서유는 아이들 몰래 부엌에 앉아 터진 물집들을 가라앉히려고 시린 손에 약을 덕지덕지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잠이 들었습니다. 약을 바를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곤 했. 손이 아픈 것보다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이 더욱더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요? 어느 날 아침, 하은이가 서윤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조금 쓰라릴 뿐이야. 어서 학교 가야지. 하은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거친 손을 작은 자기 손으로 꼭 한번 잡아주고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하은이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자기 용돈으로 산 연고를 엄마에게 불쑥 내밀었죠. 엄마, 이거 손에 발라요.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요. 서유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딸의 그 예쁜 마음씨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쓰러웠죠. 고마워. 우리 딸. 하은이. 엄마 괜찮아?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고된 현실이 때로는 숨막히게 힘들고 버거웠지만 서유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차마 먼저 말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죠. 몇 개월이 지나자 서윤의 손은 어느 정도 물집에 익숙해져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작업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져. 월급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빚과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루는 서윤의 여동생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늘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힘들 때마다 언니 서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곤 했죠. 언니, 요즘 동네에 미용실이 부쩍 많이 생기더라고. 가만 보니 여자 혼자 하기도 괜찮고 기술직이라 그런지 수입도 꽤 쏠쏠한가 봐. 수연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언니 손재주 좋잖아. 옛날에 내 머리도 곧잘 따아줬으면서 서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용이라. 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 공장일보다는 몸도 덜 힘들고 잘만 하면 돈도 더 벌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엔 야간으로 다니는 미용학원도 꽤 낮에는 공장 다니고 저녁에 잠깐씩 배우면 되지? 수연이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유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고심 끝에 서유는 읍내에 있는 야간 미용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자마자 곧장 학원으로 달려가는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었죠. 집에 돌아오면 늘 저녁 10시가 훌쩍 넘었고 그때부터 마네킹을 상대로 밤늦도록 배운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엄마, 안 피곤해요. 맨날 그렇게 늦게까지.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유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저녁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미안할 뿐이었죠. 괜찮아. 아들. 엄마는 우리 지훈이랑 하은이 얼굴만 보면 피로가 그냥 싹 가시는 걸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유는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일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듯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마네킹을 붙잡고 가위질을 연습할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신기하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훌쩍 지났을 때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유는 아이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왔냐?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짧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싸늘하고 냉랭한 표정이었죠. 설날 아침, 차례상을 준비하는 동안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옷값이 다 못 갚았어요. 새언니 큰 시누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씩 갚고 있어요. 아직 액수가 좀 남아서 큰오빠도 죽었으니 이제 뭐 남남이나 다름없지.
안 그래요. 작은 시누이가 옆에서 비꼬듯 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다가오더니 찬바람이 쌩도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말했죠. 앞으로 명절마다 차례상 비용 네가 따로 내거라. 명절 용돈까지 두둑하게 얹어서 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내외 생일에도 꼬박꼬박 돈으로 붙이도록 해. 알겠냐? 시댁 식구들은 매번 아이들이 뻔히 보고 듣는 앞에서 서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집에 잠시 들른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인 것처럼 말이죠. 그때 모든 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하은이가 할머니 앞으로 또랑또랑 걸어 나왔죠. 할머니 우리한테는 과자 한 봉지, 1,000원 한 푼 주는 것도 맨날 아까워하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은이의 당돌하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아무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죠. 시아버지는 그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런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서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보다 일찍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서유는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댁은 정말로 남보다 못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는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싫어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명절에는 그래도 얼굴 비추고 인사드려야 하는 거란다. 집에 돌아온 서유는 다시금 고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미용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우는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 혹독한 과정 속에서 서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강인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윤의 손길은 더욱더 섬세하고 정교해졌고 미용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학원 강사도 서윤의 남다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더욱더 많은 고급 기술들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공장 일과 고된 학업을 병행한 미용 공부가 드디어 빛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윤은 밤낮으로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자격증을 손에 받아든 그날, 서윤은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엄마 정말 축하해요. 최고 지훈이와 하은이가 깍깍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 용돈을 모아 작은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케이크였지만 서윤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값지고 소중했죠. 고마워. 우리 아가들. 엄마가 더 잘할게. 서윤은 북받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LT. 다음 날, 서윤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작업반장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는데 정말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어딜 가시든 잘 해내실 겁니다. 제가 보증해요. 작업반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서윤은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반장님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품에 안고 서윤은 읍내의 여러 미용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곳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동네에서 꽤 규모가 있는 뉴스타일 미용실에 스태프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 경력은 없지만 눈빛을 보니 열정 하나는 대단하신 것 같네요. 좋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미용실 원장이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용실 일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창의적인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죠. 처음에는 하루 종일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고 원장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 스태프로 받는 월급은 공장 시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빠듯한 기본급과 아주 약간의 팁으로는 아들 지훈이의 학습지 비용과 피아노의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딸
하은이의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턱없이 어려웠죠. 하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어느 날 저녁, 서유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아무래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 엄마가 돈을 좀 더 벌면 그때 다시? 하은이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씩씩하게 밝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부터 오빠가 보던 학습지로 공부할래요.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이에게 변변한 뒷바라지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미안하고 속상했죠. 하지만 하은이는 오히려 그런 엄마를 위로하며 오빠가 이미 다 풀어서 너덜너덜해진 학습지를 물려받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착한 자식들을 볼 때마다 서유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남들이 해주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대로 부족함 없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말겠어. 미용실에서 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서윤의 솜씨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커트와 드라이 정도는 능숙하게 맡게 되었고 손님들의 반응도 꽤 좋았죠. 어머, 이분이 머리를 참 꼼꼼하고 예쁘게 잘 만지시네. 앞으로는 꼭 이분한테 부탁해야겠어요. 호호. 단골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서윤을 칭찬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의 섬세한 손길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미용실의 매출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원장은 그런 서윤의 모습을 흐뭇한 눈빛으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무렵 원장이 서윤을 조용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요즘 손님들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요. 허허. 원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했어요. 이제 제법 전문가의 향기가 나는데요. 서윤은 부끄러움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원장님, 과찬이세요? 혹시 서윤 씨, 자기 가게 한번 열어볼 생각 없어요? 원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딱 서윤 씨 같은 분에게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 서윤은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의 미용실을 여는 것은 그야말로 꿈에서나 어렴풋이 그려보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큰일을 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봐요. 서윤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손재주도 뛰어나잖아요.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야 서윤 씨를 우리 가게에 평생 붙잡아두고 싶지만 그러기엔 서윤 씨 실력이 너무 아까워요. 여긴 너무 좁아. 알고 보니 원장도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서윤의 딱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서윤의 형편을 알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선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부터 한번 꼼꼼하게 작성해봐요. 내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원장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원장의 아낌없는 도움을 받아 창업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창업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고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 아이들도 엄마의 새로운 꿈을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미용실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예쁜 걸로 해요. 하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즐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에요 아니면 명예원은 어떨까? 밝을 명밍? 예쁠, 예, 위. 와, 좋아요. 명예원 하은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한자로 밝을 명자에. 지혜로울, 예, 참았죠. 뜻도 너무 좋고 기억하기도 쉬워요. 엄마 최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초기 자본금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창업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윤은 기쁨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서윤이 미용실을 그만두고 퇴사할 때 원장은 그녀의 마지막 월급을 유난히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서윤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서윤 씨,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요. 알았죠. 원장이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정들었던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만의 가슴 뛰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은 읍내의 10평 남짓한 작은 상가 건물에 명예원 미용실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비록 아담하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서윤에게는 피와 땀으로 이룬 꿈이 마침내 실현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개업 첫날, 지훈이와 하은이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한달음에 엄마의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우와, 엄마 진짜 예뻐요. 대박. 하은이가 미용실 내부를 신기한 듯 구석구석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소중한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찾아오면 다행일 정도였죠. 그러나 서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섬세하고 숙련된 손길이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점점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어머! 정 원장님이 해주신 파마는 정말 오래가요. 신기하게 머릿결도 하나도 안 상하고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손님들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예원의 단골 손님은 더욱더 늘어났고 생활비 걱정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윤은 아이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치킨도 마음껏 사줄 수 있게 되었고 주말에는 다 함께 삼겹살 외식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적어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윤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느닷없이 미용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가게를 새로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삼아 찾아온 것이었죠. 새언니, 미용실 차렸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생각보다 가게가 아담하네요. 호호. 큰 시누이가 속 보이는 억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다들 잘 지냈죠? 파마나 좀 해줘봐. 요즘 통머리에 힘이 없어서 영볼품이 없어. 시어머니가 잔뜩 못마땅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염색 좀 해줘요. 그리고 드라이도 예쁘게 같이 좀 부탁해요. 작은 시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서윤은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머리를 정성껏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기는커녕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돈 안 내도 되죠 뭐.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새언니 작은 시누이가 얄밉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편리한 이름 아래 그들은 공짜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며 심지어 미용실에 진열된 헤어 제품까지 이것저것 잔뜩 집어갔습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미용실에 찾아와 공짜로 머리를 하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꾹꾹 참았지만 그들의 파렴치하고 염치 없는 요구가 점점 더 도를 넘어서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큰 시누이가 찾아와 뜬금없이 보험을 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 다들 보험 하나씩은 필수로 들어요.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야죠. 안 그래요? 새언니 시누이가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생각은 해볼게요.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자는 당연히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 해드려야 하는 거. 알죠? 시누이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어이가 없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보험인데 왜 수령자를 어머님 이름으로? 아니, 새언니는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동안 큰아들 잃고 며느리라고 또 손주들이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하시면서 알뜰살뜰 챙겼어요. 근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진짜 너무하네. 시누이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서윤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하찮은 대상일 뿐이었지요.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참지 않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보험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겠고요. 서윤이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엄연한 사업가였으니까요.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롭고 희망찬 색깔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삶의 아름다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애써 거리를 두고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윤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뜻밖에도 시동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시동생 민준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금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주셔야겠어요. 서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할머니였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윤은 급히 아이들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복도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당 의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가씨 서윤이 시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억소리 내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모두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침통해 있는 가운데 시아버지가 말없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왔냐? 그래. 고맙다. 애미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맞은 다음 날 아침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약속이나 한 듯이 서윤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서울에 있는 직장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는 핑계를 댔고 작은 시누이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동생 역시 지방 출장이 잦아서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는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맏며느리시잖아요. 새언니가 어머니 간병을 맡아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병원비는 어떻게든 보탤게요. 서윤은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가뜩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아 하라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지친 얼굴로 한숨만 푹푹 내쉬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게를 매일 운영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서 어머님 돌봐드릴게요. 그날부터 서윤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욱 숨 가쁘게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미용실 문을 열어 오전 장사를 한 뒤 이른 오후에 가게 문을 황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힘겹게 간호한 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곤 했죠.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은이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파리하게 지친 얼굴로 애써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니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미용실 영업시간까지 대폭 줄여가면서 시어머니 간병을 거의 혼자 도맡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서유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냈죠. 그런데 간병비를 보태주겠다던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약속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린 것이죠. 어느 날 병실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늘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그저 모든 상황을 방관하듯 지켜보기만 했었죠. 서유나, 시아버지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방관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서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서윤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듯 내쉬었습니다. 내가 진호 녀석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그놈 죽고 나서도 너한테 제대로 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서윤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을 뿐 사실은 모든 것을 멀차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다 지난 일인걸요? 서윤이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좀 더 가장으로서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서윤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종종 서윤에게 피로회복제 음료수를 사다 주거나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곤 했죠. 그동안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오직 남은 재산 문제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병간 후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그들이었지만 재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고 적극적이었죠. 서유는 시어머니의 재산에는 애초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미용실 문을 열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뿐이었죠. 며칠 후 큰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내일 시간 좀 내서 우리 집으로 좀 와요. 도장 찍을 서류가 좀 있어서 그래요. 시누이가 다짜고짜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서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떤 서류인데요? 형님아, 그냥 와서 보면 알아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거니까. 걱정 말고 와요. 새언니는 어차피 무식해서 뭐라 써 있는지도 제대로 모를 텐데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어요. 시누이의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서유는 또다시 마음이 심란하게 상했습니다. 서유는 다음 날 약속대로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자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이미 서류 뭉치를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도장부터 들고 오라고 했지만 서유는 대충 어머니의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거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로부터 뼈아픈 배신을 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서유는 일부러 더 침착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그런 서윤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서윤이 그저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생각 없이 찍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너무나 상세히 읽어보자 큰 시누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새언니 시간 없어요. 뭘 그렇게 꼼꼼하게 봐요. 그냥 아무데나 도장 찍어요. 좀 큰 시누이는 뭐가 그리 급한지 계속해서 재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꼼꼼하게 서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그 문서는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 명의로 된 땅과 관련된 문서였고 그 내용은 아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몫이 법적으로 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호자인 서윤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죠. 서윤은 순간 온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는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이 도장을 찍을 수 없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한순간에 탄로난 것이죠. 뭘 안다고 지금 와서 큰 소리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새언니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어요. 큰 시누이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서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차라리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그렇게 서유는 단호히 거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 서 그저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서윤이 굳은 얼굴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나마 작은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서윤의 강인하고 당찬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지난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느꼈던 수많은 회한과 슬픔, 그리고 허탈감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었죠. 며칠 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올 무렵이었습니다. 서유는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정성껏 정리하고 있었죠. 어느덧 길어진 해가 미용실 통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미용실 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시아버지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미용실을 찾아온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용실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유는 서둘러 손님의 머리를 마무리하고 계산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떠나자 시아버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사는 좀 되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모르게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서유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많이 늘었어요. 덕분에요. 시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아, 나를 딱 한 번만 믿고 그 땅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되겠니? 서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까지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난감한 부탁을 하시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아버님, 그게 도대체 무슨... 서윤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조차도 이런 내가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제발.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다. 애미야, 딱 한 번만 이 늙은 아비를 믿고 그 땅 문서에 도장을 찍어다오. 서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 진심 어리고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유는 시아버지의 그 알 수 없는 간곡한 부탁에 어렵게 동의하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상속 과정은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서유는 그저 시아버지를 믿기로 했고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몫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뿐이지 시어머니의 재산 상속 자체에 대한 큰 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들의 몫에 대해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왔. 시간은 물처럼 빠르게 흘러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하은이는 어엿한 여고생이 되었고 지훈이는 늠름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명예원 미용실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단골 많은 미용실로 자리 잡아
안정적인 수입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죠. 서유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 민준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서유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서둘러 미용실 문을 닫고 곧장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복도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보자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오셨네요. 큰 시누이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왔고 뇌 손상으로 인해 실어증까지 겹쳐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기약 없는 오랜 병원 생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간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예전 시어머니 간병 때와 똑같이 이런저런 구차한 핑계만 늘어놓으며 간병을 못하겠다고 서로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서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죠. 어쩌면 그동안 자신을 남몰래 지켜봐주고 믿어준 아버님에 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 때문이었을까요? 서유는 자신이 직접 시아버지의 간병을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유는 또다시 미용실 영업시간을 대폭 줄이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정성껏 시작했습니다. 비록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가끔씩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짧은 글씨를 적어 서윤과 힘겹게 소통했습니다. 고맙다. 실은 미안하다.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종이 위에 애틋하게 적혀 나왔죠. 하은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된 하은이는 엄마의 고단한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만 친가 쪽이랑 연 끊으면 안 돼요. 하은이가 어느 날 저녁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절마다 꼬박꼬박 용돈 챙겨드리고 생신까지 챙겨드리고 엄마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엄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엄마만의 새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서유는 딸의 그 간절한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고 그것이 차마 도리가 아니라고 느껴졌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은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지금의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란다.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 서윤이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버지의 상태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거동은 더욱더 불편해졌고 그나마 가능했던 의사소통도 이제는 거의 어려워졌죠. 하지만 서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된 시아버지가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주 낡고 빛바랜 종이 편지 한 통을 꺼내 서윤에게 힘겹게 건넸습니다. 그 편지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미리 쓰여진 것처럼 종이의 색깔이 누렇게 바랜 상태였습니다. 겉봉투에는 내가 죽으면 그때 열어보아라 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서윤은 깜짝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서윤의 손에 더욱더 세게 밀어주었습니다. 그의 깊고 흐릿한 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받아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하이엔드. 서윤이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시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죠. 서윤은 시누이들과 시동생에게 급히 연락했고 그들은 그제야 허둥지둥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시누이들이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서윤의 손을 아주 힘겹게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했죠. 그날 밤 시아버지는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고 서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를 다해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그런 서윤의 한결같은 성실함에 마지못해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각자의 팍팍한 삶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문득 시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건네주었던 그 낡은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열어볼 때가 된 것이죠. 서윤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종이 한 장이 고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외로 깨끗하고 단정한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서윤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야. 먼저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안하다는 말을 너에게 꼭 전하고 싶구나. 큰아들 진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우리 가족들의 그 모진 괴롭힘으로 인해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그런 며느리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제대로 건네주지 못하고 그저 비겁한 침묵 속에 숨어 살았던 이 못난 아비를 부디 용서해 주렴. 진우 녀석이 살아있을 때 그놈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나는 사실 다 알고 있었다. 밤마다 벽 너머로 들려오던 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안방에서 듣고도 차마 용기 내어 나서지 못했던 나의 그 비겁하고 무력했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가족들이 너에게 남겨진 그 하찮은 재산마저 빼앗 내 여린 마음에 그토록 깊은 대못을 박는 것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나의 그 기나긴 침묵이 얼마나 크나큰 죄였는지 나는 매일 밤 지독한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단다. 서윤아. 홀로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느라 그토록 힘겨워하는 내 가녀린 어깨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잔뜩 더해준 것밖에 없는 이 못나고 못난 시아버지를 제발 용서해다오. 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그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늘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도움 한번 건네주지 못했구나. 따뜻한 밥 한 끼,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주지 못한 내가 그저 한없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이다. 그리고 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등을 돌리고 외면했지만 오직 너만은 없는 시간까지 쪼개어 만들어가며 밤낮으로 정성껏 간병해 주었지. 그때 내 지치고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고 미어졌는지 너는 아마 모를 것이다. 내 아내의 그 마지막 길을 네가 그토록 따뜻하게 돌봐준 그 깊은 마음, 그 지극한 정성을 나는 죽는 순간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까지 끝까지 이렇게 극진히 돌봐준 내 그 고운 마음씨, 그 따뜻함이 내 쓸쓸하고 어두웠던 마지막 날들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었단다. 내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을 때도 매일같이 내 이부자리를 정성껏 정리해주고 내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내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던 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매일 밤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켰단다. 사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너를 위해 한 가지 비밀스러운 준비를 해왔다. 큰아들 진우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불려왔지. 그것은 모두 다 너와 내 사랑하는 손주들, 지훈이와 하은이를 위한 것이었단다. 다른 자식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준비한 나의 이 마지막 진심 어린 마음의 선물이란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만 따로 무언가를 준비한 이유는 내 다른 자식들이 절대로 순순히 너에게 정당한 재산 분할을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진우 때도 내 아내 때도 그랬듯이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지만 그들은 적어도 네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만 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아비는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자식들을 키웠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한없이 씁쓸하고 미어지는구나. 진우 녀석. 그놈 무덤 비석 바로 옆 아주 작은 함을 하나 숨겨뒀. 그곳에 가서 그 함을 찾아 광주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최수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라. 그 사람이 너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이다. 서윤아, 네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온 것은 나에게는 정말 크나큰 복이었. 네가 우리 지훈이를 처음 출산한 날 나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시할머니도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 아내가 너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한 것에는 어쩌면 내 잘못이 가장 클지도 모르겠다. 내가 만약 젊었을 때 하던 사업만 망하지 않았어도 내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처럼 돈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감히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저 네가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며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우리 지훈이와 하은이에게도 나의 이 깊은 사랑을 꼭 좀 전해다오. 할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또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반드시 말해주렴. 마지막으로 정말 고맙다. 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며느리여서 이제 너에게는 부디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기를 이 아비가 하늘에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마. 영원히 감사하며 너의 시아버지가 서유는 편지를 다 읽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그 처절했던 고통과 외로운 노력을 시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늘 걱정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했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서윤의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모든 상처를 봄눈 녹이듯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모든 서름과 원망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아주 일찍 일어나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비석 옆을 아주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축축한 흙 속에 조용히 묻혀있는 아주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소중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광주로 향했죠. 법원 근처에 도착한 서윤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최수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련되고 깔끔한 사무실 풍경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혁 변호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서윤이 안내 데스크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상냥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고객님, 혹시 예약은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약은 못했는데요. 하지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그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 김영감 어르신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혹시 박서윤님이신가요? 최 변호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에 있는 넓고 아늑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후한 느낌의 나이 지긋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미소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박서윤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감 어르신께서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여기로 꼭 한번 와보라고 하셔서. 네. 어서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드시겠어요? 최 변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영감 어르신과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막역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계획을 남몰래 세우셨지요. 최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그분께서 남기신 그 작은 상자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금속 상자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는 익숙한 듯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열쇠를 꺼냈죠.
그리고 그 열쇠로 책상 서랍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금고에서 엄청난 양의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서류들을 보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믿을 수 없게도 서윤과 두 자녀의 이름으로 된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상가 건물 소유권 등기부등본, 주식 증명서, 예금 통장들, 정말 엄청난 액수의 재산이 모두 서윤과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미 다 이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 무슨... 서윤은 너무나 놀라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김영감 어르신께서는 아드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아무도 모르게 재산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모든 것을 오직 며느님과 손주들을 위해서만 남기셨지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서윤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아주 철저하게 숨기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작은 사업체들을 여러 개 운영하시면서 지난 10년간 조용히 재산을 불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박서윤님과 두 자녀분들의 공동 명의로 미리 다 해두셨던 겁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이런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전부 합치면 대략 어느 정도나? 최 변호사가 잠시 책상 위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군요.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말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밤낮 없이 죽도록 일만 했던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영감님께서 제게 꼭 좀 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재산에 대한 사실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말입니다. 백영감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늘 며느님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또 얼마나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인지 입이 마르도록 늘 제게 이야기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그동안 애써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처절한 고통과 지독한 서러움, 그리고 억울하게 참아왔던 수많은 눈물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겨우 조금씩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신을 늘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욱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이 눈물을 황급히 닦으며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박서윤님과 두 자녀분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법적 서류 절차도 이미 오래전에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박서윤님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윤은 자신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와 그보다 더 큰 책임감에 잠시 동안 정신이 아득해지며 압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았죠.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토록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니 그 깊은 믿음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버님의 그 소중한 뜻을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서유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아픈 상처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시작하겠다고요. 그날 밤 서유는 정말 오랜만에 더없이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의 비석 아래에 남몰래 묻어둔 것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없는 진심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서유는 그 값진 진심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명예원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미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소중한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한 서유는 잠시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명예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작고 소박한 공간이 앞으로 세상에 더욱더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 앞으로 이 소중한 공간을 통해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서윤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서윤의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인생 이막이 조용하지만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의 비석 아래에 남몰래 묻어두었던 그 100억 원의 진심은 이제 서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희망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럽고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서윤은 확장 공사를 모두 마치고 환한 이신 새롭게 단장한 미용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여전히 명예원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사회적 기업 1호점이라는 뿌듯한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었죠.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소중한 재산으로 서유는 기존의 미용실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했고, 과거 자신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서유는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해드리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재단도 남몰래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혹독한 고난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유는 자연스럽게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의 재산 분할 문제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의절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서유는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대로 그 엄청난 유산의 존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러 우연한 기회에 지역신문사에서 서윤의 명예원 미용실을 특별 취재하게 되었고, 그 기사를 통해 명예원은 사회적 기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미용실에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큰 시누이였죠. 남루하고 허름한 옷차림에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의 잦은 폭행과 도박으로 결국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았던 얼마 되지 않는 재산마저 그 못된 남편이 전부 탕진해서 이제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도 아버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지낸다는 것이었죠. 혹시 저기 새언니, 나도 여기서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시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시누이를 선뜻 다시 받아들여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하고 싶었고, 그것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뜻에도 더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은
굶지 않고 먹고 살아야죠.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 명예원 샵으로 나와요. 단, 지각하면 월급에서 감봉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날 오후 어느덧 어엿한 아가씨로 훌쩍 성장한 딸 하은이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왜 큰 고모 받아줬어? 나라면 절대로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서유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쩌면 그 사람도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절실히 필요했을지도 모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살잖니. 창밖 담벼락 아래 하얗고 소담스럽게 피어난 탐스러운 찔레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서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정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로 괜찮은, 아주 괜찮은 계절 속에 있습니다. 가게 통유리창에 비친 서윤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잔잔히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석 아래에 묻혀있던 것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깊은 믿음의 메시지였고 그 소중한 메시지는 이제 서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희망과 감동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만 사였습니다.